닥쳐. 정숙이 처음으로 아들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너희가 나를 모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일주일 내내 재산 이야기만 했지. 엄마 밥은 먹었냐 한마디도 안 했잖니. 어머니. 민준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만해. 정숙의 목소리에 울분이 배어 있었다. 너희는 우리가 그저 지갑으로 보였지?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돈 타령이나 하고. 나는 너희가 내 아들인 게 부끄럽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차별받던 딸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과 그 사이에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어머니와 행복을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정숙은 아침마다 큰아들 민준이와 막내아들 민호의 방문을 먼저 두드렸다. 하지만 둘째인 딸 수진이의 방문은 그저 지나쳤다. 수진이는 스스로 알람을 맞춰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식탁에서 고기 반찬은 항상 아들들 앞에만 놓였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정수는 묵묵히 신문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도 오빠하고 민호랑 같이 학원 다니고 싶어요. 정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대답했다. 여자애가 무슨 학원이야. 그냥 학교만 잘 다녀. 요즘 시대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이 집에서 벌어지는 듯 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아버지 정수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기꺼이 내놓았다. 2년 후 민호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공항에서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두 아들을 배웅했다. 그 사이 수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거실에 앉아있던 부모님 앞에 섰다. 엄마, 아버지,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정숙과 정수가 수진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대학?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수진이는 베개를 적시며 결심했다. 내 스스로 해낼 거야. 꼭 해내고 말 거야.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전쟁이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주말에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했다. 잠은 하루에 4~5시간이 전부였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성적도 놓치지 않았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새벽까지 공부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렇게 1년을 버텼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수진이는 조용히 부모님께 말했다. 저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갑니다. 등록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그저 그래, 알았다 한마디만 했다. 축하의 말은 없었다. 대학 4년 내내 수진이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 늘 혼자였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그런 힘든 생활 속에서도 명절엔 식구들 선물을 빼놓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오빠, 동생은 그녀를 없는 듯 취급했다. 수진이의 가슴에는 상처가 쌓여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단단해졌다. 나는 나를 증명할 거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민호는 어학연수가 꽤 길어지며 한참을 캐나다에서 머물다 돌아온 후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도 정숙은 괜찮아, 우리 막내. 천천히 하면 되라며 위로해줬고 그 후 민호는 사업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고집을 부려 캐나다로 다시 출국했다. 반면 대학을 졸업한 수진이가 작은 꽃집을 열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고생해서 대학 나와서 꽃이나 팔아?
정숙의 비아냥의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의 꽃집 이름을 봄날의 꿈으로 지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한 이름에 작았지만 아늑한 가게였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고 꽃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지만 단골 손님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다. 엄마는 한 번도 수진이의 꽃집에 오지 않았다. 반면 민준이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민호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고 했을 때는 친척들에게 자랑하며 전화를 돌렸다. 그런 차별 속에서도 수진이는 명절이면 엄마 아버지를 찾았다. 누구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명절 준비를 도왔다.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진이를 보며 아버지 정식은 가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추석날 수진이는 정성껏 꽃다발을 준비해서 집에 갔다. 엄마 아버지 명절 선물이에요. 정숙은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꽃은 또 왜 가져와 어디 쓸 데도 없는 거 하며 부엌 한켠에 던져놓듯 놓았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가져온 고급 한우 선물 세트 앞에서 정숙은 환하게 웃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정수는 거실로 나왔다. 부엌 한켠에 놓인 수진이의 꽃다발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는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들어 물을 주고 거실 탁자 위에 정성스럽게 놓았다. 달빛 아래에서 꽃잎들이 은은하게 빛났다. 정식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흘렀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을 수진이가 들을 일은 없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수진에 대한 알 수 없는 차별은 계속됐고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3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정수도 어느새 흰머리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여느 때처럼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때였다. 스마트폰을 보며 운전하던 젊은 운전자의 차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정수는 10m 이상 튕겨나갔다. 119입니다. 사고 위치가 어디십니까? 누군가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정수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중증 외상, 뇌출혈, 다발성 골절 구급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응급실로 실려간 정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보호자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숙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고 후 20분이 지나서였다. 여보세요? 환자 박정수 씨의 보호자이십니까? 전화를 받은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환자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요? 우리 영감이 사고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앞 정숙은 수술실 문 앞에서 주저앉았다. 하느님 제발 제발. 기도 아닌 기도를 중얼거렸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 다녀오겠소 하던 오늘 아침에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지금 수술 중이야. 민준이는 회사에서 급히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수진이는 꽃집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벨소리가 울렸다. 수진아,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셨어. 빨리 와. 민준의 전화에 수진이의 손에서 물조리개가 떨어졌다. 소연 씨,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수진이는 택시를 잡아탔다. 차 안에서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았다. 아버지 제발. 병원 복도에는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민준이는 담당 의사를 찾아 복도를 오갔다. 수진이가 도착했을 때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엄마. 수진이는 정숙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숙은 수진이를 보더니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아, 네 아버지가. 꼭 잡은 정숙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5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다.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의사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말을 이어갔다. 뇌 손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출혈도 심했고요.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황급히 정숙을 부축했다. 안 돼. 정숙은 계속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인공호흡기를 쓴 정수의 모습에 가족들은 말을 잃었고 정숙은 유리창에 손을 댄 채 울기만 했다. 밤새도록 가족들은 중환자실 밖에서 마음을 졸였다. 민준이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수진이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중환자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 보호자분들 빨리 들어오십시오. 가족들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심전도 모니터의 선은 점점 평평해지고 있었다. 여보. 정숙의 절규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정수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오전 5시 23분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 그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안 돼, 당신 눈 떠요, 제발. 정숙은 정수의 손을 놓지 못했지만 그 잡은 손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는 창밖을 수지는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는 그날은 유난히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정수의 시신은 곧 영안실로 옮겨졌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했다. 정숙은 영안실 앞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염없이 눈물 흘렸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수진이가 정숙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버지를 위해 힘내셔야죠. 장례 절차는 민준에 의해 순식간에 준비됐다. 영정사진 속 흰머리의 정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작년 칠순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정수의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절을 받으며 수진이는 생각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민호가 캐나다에서 도착한 것은 장례식 첫날 저녁이었다. 아버지. 민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보다 다른 감정이 더 많아 보였다. 밤이 깊어갔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다.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4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정수의 죽음은 슬픔만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곧 드러날 추악한 욕망의 서막이었다. 장례식 둘째 날 오후 조문객이 뜸해지는 시간이었다. 민준이와 민호는 장례식장 뒤편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두 형제의 대화가 시작됐다. 형, 아버지 재산 정리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민준이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다. 글쎄, 엄마랑 상의해야지. 상의는 무슨?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민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형도 알잖아. 집값만 해도 10억은 넘고 아버지가 모아둔 예금도 있고 교통사고 보상금도 나올 거 아냐. 민준이는 동생을 쳐다봤다. 너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욕심이 어려 있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 발인이고 사고 보상 건은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민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정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걸 지금 왜 물어보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민호의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발인 당일 아침, 정수의 관이 운구되기 전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진명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단독 명의예요? 아니면 공동 명의예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민호야,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야? 아직 아버지 장례식 중이잖아. 누나가 뭘 안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민호가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수진이를 쏘아보며 말했다. 수진이는 화가 치밀었지만 정숙을 생각해 참았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됐다. 거실에 앉은 민준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집값이 시세로 12억 정도 되고 아버지 예금이 2억, 교통사고 보상금이 적어도 3억은 나올 거예요. 17억이나 되네.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무슨 소리냐? 그 돈은 내가 여생을 살아갈 돈이다. 여생이요? 민준이가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17억이 다 뭐에 필요하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한테 올 돈 아닙니까? 정숙은 아들의 변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 너희들 아버지 장례 치른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민호가 앞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도 현실을 보셔야죠. 저 캐나다에서 사업 아이템 찾았어요. 자금만 있으면 대박 날 수 있어요. 5억만 투자하면. 나도 필요해요, 어머니. 민준이도 가세했다. 애들 학원비 차도 바꿔야 하고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가야 하고. 최소한 7억은 있어야. 5억, 7억? 정숙이 정신이 멍해져서 중얼거렸다. 그럼 나는? 어머니는 나머지 돈으로 충분히 사시죠. 민호가 태연하게 말했다. 충분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너희는 벌써. 어머니.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남이에요? 자식이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은 안 하시고.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오빠. 민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왜 나와?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민준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끼어들 일 아니라고? 나도 이 집 딸이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딸은 무슨? 민호가 코웃음 쳤다. 누난 시집이나 잘 가면 돼. 재산 문제는 아들들끼리 하는 거야. 수진이는 울컥했지만 꾹 참았다. 대신 정숙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너희들 자식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와 민호는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집에 왔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원만한 합의는 됐어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께 절반 드리고 우리가 나머지를 나누는 거죠. 정숙은 소파에 앉아 두 아들을 바라봤다. 자신이 낳아 금이야 오기야 기른 아들들이 맞나 싶었다. 너희는 엄마가 늙어서 아프면 요양원이라도 갈 돈은 생각 안 하니? 요양원은 무슨? 민준이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죠. 며느리한테 부탁하면 되죠. 며느리?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 며느리가 날 봐주겠니?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논쟁은 계속됐다. 형제는 서로 더 많은 몫을 가져가려고 다투기도 했다. 형은 안정적인 직장 있잖아. 나는 사업 자금이 절실하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애들 교육비로 얼마나 나가는데. 수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가족이란 말인가? 아버지의 주검이 채 식기 전에 재산을 다투는 이들이 정말 가족이란 말인가? 정숙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그런 그녀가 걱정돼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제가 죽 끓였어요. 조금만 드세요. 수진아.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구나. 너한테 참 못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일주일째 민준이와 민호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재산 이야기만 했다. 정숙을 압박하며 서로 싸웠고 급기야 정숙을 탓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결단을 내리셔야죠.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견디다 못한 정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았다. 너희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민준이와 민호의 눈이 번뜩였다. 유언이요? 정숙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거실로 가져왔다. 이건 내 아버지가 3년 전에 쓴 거다. 나한테 주면서 말했지. 내가 죽으면 이걸 아이들한테 보여주시오라고. 민준이가 재빨리 손을 뻗었다. 어머니, 제가 읽을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봉투를 품에 안았다. 기다려라.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유언장이었고 하나는 편지였다. 정숙은 먼저 정수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떨리는 글씨체에서 그가 얼마나 고뇌했는지 느껴졌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오. 갑자기 준비도 못하고 떠나서. 나는 평생 잘못 살았소. 2 아들만 편애하고 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소. 나는 항상 후회했었소. 갓난아기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분노로 가득했었소. 하지만 우리가 처음 그 애를 거두기로 했을 때 2 아들들과 똑같이 대해줬어야 했소.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요. 그 분노로 인해 내 사랑하는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당신이 수진이한테 잘 해주길 바라오. 민준아, 민호야. 너희는 좋은 아들들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고 너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구나. 그게 아버지의 잘못이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차갑게 거절했지. 내가 혼자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는 너를 방관했지. 내가 명절마다 집에 와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외면했지. 하지만 수진아,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로 자라주었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자신의 가게를 차렸구나. 내가 가져온 꽃다발을 어머니는 부엌 한켠에 버려두었지만 아버지는 매번 그걸 거실에 옮겨 놓으며 내 생각을 했단다. 아버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수진아,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가장 강하게 자랐구나. 너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홀로 일어섰구나.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버지는 이제야 안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에게 사과하는 것이고 너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 정숙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수진이도 울고 있었다. 민준이와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정숙은 편지를 접고 유언장을 펼쳤다.
공증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유언자 박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재산의 70%는 차녀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재산의 30%는 배우자 김정숙에게 상속한다. 장남 박민준과 차남 박민호에게는 유류분을 포기할 것을 당부한다. 이는 내가 생전에 두 아들에게 유학 자금 및 생활비로 이미 충분한 재산을 이전했기 때문이며 딸 수진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처 김정숙은 딸 수진과 함께 노후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수진만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돌볼 것이다. 유언장을 읽는 동안 거실은 죽은 듯 조용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폭풍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야 이게? 민호가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요? 대부분의 재산을 누나에게 준다니. 그리고 잠깐만. 누나가 친누나가 아니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엄마랑 아버지가 어쩐지 누나를 대할 때 좀 이상하더라니. 그러면 유산은 우리 거야. 친자식도 아닌데 유산은 무슨. 안 그래 형? 민준이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쓴 거예요? 확실해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내 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걸 작성했다. 공증도 다 끝났다.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했다. 법적으로 완벽? 민준이가 비웃었다. 유류분 청구하면 되죠. 우리는 법정 상속인이에요. 그래,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자. 그리고 친자식도 아닌 저 사람한테 재산을 다 뺏길 수 없지. 민호가 가세했다. 정숙은 지친 눈으로 두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다. 그걸 무시하고 법으로 싸우겠다는 거냐? 그리고 수진이는 내 아버지 호적에 올라있는 법적으로 엄연한 자식이야. 그건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다. 수진아, 갑자기 좀 당황스러울 게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엄마가 다 얘기해 주마. 수진이 눈물 흘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뜻은 무슨? 민호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리가 없어요. 누가 친딸도 아닌 사람한테 재산의 70%를 줘요? 수진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편지, 그 사과의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자신을 생각했던 것이다. 엄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저는. 수진아. 정숙은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가 냉소를 지었다. 아이고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어머니, 수진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재산을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어머니 더 잘못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어머니. 민호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누나, 아니 저 여자는 능력도 없으면서 재산만 챙기려고. 닥쳐. 정숙이 처음으로 아들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너희가 나를 모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일주일 내내 재산 이야기만 했지. 엄마 밥은 먹었냐 한마디도 안 했잖니. 어머니. 민준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만해. 정숙의 목소리에 울분이 배어 있었다. 너희는 우리가 그저 지갑으로 보였지?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돈 타령이나 하고. 나는 너희가 내 아들인 게 부끄럽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다. 그렇게 나오시면 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유류분 청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숙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알아둬라.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설령 유류분을 받아낸다 해도 그날부터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 민준이와 민호는 서로를 쳐다봤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거실에는 정숙과 수진이만 남았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둔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진아, 사실은 너희 진짜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랑 절친이었단다. 서로 목숨보다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 날 너를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었다. 근데 몰골이 말이 아닌 거야. 밥도 못 먹은 지 며칠은 돼 보이더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 같이 식사를 하고 자초지종을 듣는데 사기를 당해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내 진짜 엄마도 이미 도망간 지 오래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 놀랐단다. 그리고 그날 밤은 우리 집에서 보냈지. 그런데 다음날 너만 남겨두고 사라진 거야. 그렇게 내가 우리 집 딸이 되었단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우리 신분증이랑 그동안 모은 돈이든 통장이랑 값어치 나가는 거 몽땅 들고 사라진 거다. 그리고 우리 신분증으로 대출도 받고 사채도 쓰고.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 두 아들과 너 그리고 우리 두 내외는 너무 힘들어서 위험한 생각까지 했었단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됐지만 그 원망이 아무것도 모르는 너에게로 향한 거란다. 엄마, 이제 됐어요. 아니야, 이걸 이제야 말하는구나. 우릴 용서해줘, 수진아. 정숙이 울면서 말했다. 수진이는 어머니를 그저 꼭 껴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수십 년의 상처가, 오해가, 섭섭함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다음 날 민준이와 민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다. 협박조로 나왔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가 말했다. 유류분 소송하면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우리끼리 합의하면 되죠. 합의? 무슨 합의? 정숙이 차갑게 되물었다. 유언장 무효로 하고 법정 상속대로 나누는 거죠.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럼 어머니도 우리도 저 여자도 다 공평하게 받는 거잖아요. 수진이가 거실 한켠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공평? 오빠하고 민호가 받은 유학 자금하고 생활비는요? 야, 너는 조용히 해. 내가 무슨 권리로. 너는 굿이나 보고 남은 떡이나 주워 먹어. 내 권리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엄연히 호적상 이 집 딸이에요. 권리 있어요. 권리? 민준이가 비웃었다. 너는 받을 자격도 없어. 어째 우리 집에 오게 됐든 키워준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해야지. 수진이 소리쳤다. 나는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산 적 없어요. 뭐?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이거 사. 감히 오빠한테. 평생 나를 동생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수진이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그리고 엄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진은 더 악을 썼다. 평생 처음 보는 수진의 모습에 두 아들들은 살짝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민준이가 정숙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한테 다 주면 어머니는 어떻게 살 거예요? 수진이가 어머니 모실 것 같아요? 내가 모실 거예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민호가 코웃음 쳤다. 막말로 친딸도 아닌 걸 알게 됐는데 퍽이나 잘 모시겠어. 친딸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수진이 정숙의 앞을 가로막고 나서며 말을 이어갔다. 그 재산이 있든 없든 나는 엄마랑 진심으로 같이 살 거야. 진심? 민준이가 비웃었다. 재산 받으면서 무슨 진심이야? 정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너희들 이제 그만 나가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구나. 어머니. 민준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막말로 수진이가 처음부터 재산 노리고 계획적으로 엄마 아버지한테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면 완벽하게 속으신 거예요. 저희 정말 소송합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요,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민호가 소리쳤다. 그래, 해봐라. 정숙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하지만 기억해라. 그날부터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제사에도 오지 마라. 나는 딸 하나뿐이다.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과 말투에 그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욕심이 이미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좋아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민호가 협박조로 말했다. 나중에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안 한다. 정숙이 돌아서며 말했다.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민준이와 민호는 도끼 어린 눈으로 수진이를 쳐다봤다. 너 두고 봐. 끝까지 안 봐줄 거야. 협박의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숙은 주저앉았다. 내가 아들들을 이렇게 키웠구나. 수진이가 정숙을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다. 아들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뭐든 다 용서하고 다 들어줬어. 그렇게 버릇없는 인간들로 키워버렸어. 다음 날 예상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 통지서가 날아왔다. 정숙은 그것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하는구나. 제 아버지 유언을 법으로 뒤집으려고. 수진이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상담 결과 정수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다. 수진이 선임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들이 이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청구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수는 이미 다 준비해뒀던 것이다. 두 아들의 유학자금, 생활비 지원 내역을 모두 정리해뒀다. 민준이에게 2억 7천만 원, 민호에게 3억 2천만 원. 민호에게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목돈을 더 보내기도 했던 것이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재판은 시작됐다. 법정에서 민준이와 민호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딸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반면 수진 측은 공증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는 의사소견서, 두 아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명세서, 그리고 정수가 직접 쓴 편지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명확했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분명하고 공증 절차도 정당하며 원고들은 이미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았다. 유류분 청구를 일부 인정하되 그 액수는 각각 2천만 원으로 제한한다. 민준이와 민호는 법정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뭔 판결이야. 하지만 판결은 확정됐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정숙의 집을 찾아온 날 그들의 얼굴에는 증오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민준이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저 여자하고 잘 사세요. 우리는 이제 남입니다. 아프셔도 연락하지 마세요. 민호가 독서를 퍼부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없는 줄 알고 살겠습니다. 정숙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들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들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 떠나갔다. 엄마. 수진이가 말없이 정숙을 꼭 안았다. 정숙은 딸의 품에서 비로소 울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다. 정숙의 가슴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두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정숙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우리 이 집 팔아요.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다.
이 집을? 왜? 엄마, 이 집에는 슬픈 기억만 가득해요. 수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지. 우리 시골로 가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어요. 시골에 땅을 사서 작은 집을 짓고 그 앞에 큰 화원을 만드는 거예요. 화원? 정숙이 물었다. 네, 지금 제 꽃집도 팔고 시골에 가서 넓은 땅에 온갖 꽃을 키우면서 살아요. 장미, 백합, 해바라기, 코스모스. 사계절 꽃이 피는 화원을 만드는 거예요. 정숙은 딸의 생기가 도는 얼굴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 화원에서 편히 쉬세요. 꽃향기 맡으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평화롭게 같이 살아요. 제가 다 챙길게요. 수진아.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정말 괜찮아요, 엄마.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날부터 수진이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다행히 입지가 좋아서 금방 계약자가 나타났다. 12억에 팔렸다. 그리고 수진이는 전국의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땅을 찾았다.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 산과 들에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1000평의 땅을 샀다. 집은 직접 정숙과 함께 설계했다. 작지만 따뜻한 한옥 스타일의 집. 정숙의 방은 남향으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수진이의 방은 화원이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 거실은 넓게, 부엌은 아늑하게. 엄마, 이 방이 엄마 방이에요. 창밖으로 화원이 다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꽃들이 엄마를 맞이할 거예요. 정숙은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다. 수진아, 넌 언제 이런 생각을 다 했니? 전부터요. 수진이가 웃었다.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꽃집 하면서 항상 꿈꿨어요. 언젠가 넓은 땅에 내 화원을 만들겠다고. 집 짓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수진이는 서울의 꽃집을 정리하고 시골 마을에서 임시로 작은 방을 얻어 정숙과 함께 지냈다. 어머니 서울서 오셨어요? 여기는 공기가 좋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친절한 마을 사람들로 인해 정숙과 수진의 마음은 더욱 행복했다. 서울에서의 냉랭한 관계들과는 달랐다. 여기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듯 했고 서로 돕고 살았다. 집이 완성되는 날 엄마와 딸은 서로 손을 잡고 그 집으로 걸어갔다. 한옥기와 지붕 위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다. 대문을 열자 마당 가득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정숙은 말없이 화원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방으로 들어가자 정숙의 방은 따뜻한 햇볕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화원에는 아직 어린 꽃들과 나무들이 있었지만 수진이의 손길로 조금씩 아름다워질 것이었다. 수진아, 고맙다. 정숙이 딸을 껴안았다. 정말 고맙다. 이듬해 봄 수진이의 화원 봄날의 약속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1000평의 땅에는 구역별로 다른 꽃들이 심어졌다. 입구에는 화려한 튤립 정원. 수백 송이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방문객을 맞이했다. 빨강, 노랑, 분홍, 보라 마치 무지개가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다. 그 옆으로는 장미 정원. 수진이가 특별히 공을 들인 곳이었다. 잉글리시 로즈, 하이브리드 티로즈, 클라이밍 로즈 등 다양한 품종의 장미들이 아치를 이루며 피어 있었다. 뒤편에는 허브 정원이 있었다. 라벤더, 로즈마리, 타임, 민트 등은 손으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정숙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집 바로 앞에는 정수를 위한 작은 추모 정원이 있었다.
정수가 좋아하던 무궁화와 매화나무를 심었고 작은 벤치를 놓았다. 정숙은 매일 아침 그곳에 앉아 정수와 대화를 나눴다. 영감, 우리 수진이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잘 된 거예요. 수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어요. 화원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경 왔고 그 다음에는 인근 도시 사람들이 찾아왔다. SNS에 사진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젊은 커플들이 사진을 찍었다. 사장님, 결혼식 때 부케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직접 키운 꽃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부케를 만들어 드릴게요. 정숙은 화원 한쪽에 작은 찻집을 열었다. 할머니의 정원 카페. 직접 키운 허브로 차를 만들고 수진이가 만든 꽃장식을 테이블마다 놓았다. 할머니, 이 민트차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이 감탄했다. 호호, 우리 정원에서 딴 거예요. 신선하죠? 정숙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다. 여름이 왔다. 해바라기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백일홍이 울타리를 따라 피어났다. 아이들이 소풍을 왔다. 와, 해바라기 엄청 크다. 아이들이 키보다 큰 해바라기 앞에서 까르르 웃었다. 수진이는 아이들에게 꽃에 대해 설명해줬다. 해바라기는 말이야, 항상 태양을 바라봐.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부르는 거야. 우와, 신기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만개했다. 화원 전체가 분홍빛과 노란빛으로 물들었다. 사진작가들이 찾아와 하루 종일 셔터를 눌렀다. 사장님, 여기서 화보 촬영해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꽃들도 카메라 앞에서 예뻐하는 걸 좋아해요. 수진이는 언제나 환대했다. 겨울에는 온실을 만들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실에서 꽃들이 자랐다. 시클라멘,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로즈 등등 겨울꽃들이 온실을 가득 채웠다. 정숙은 온실에서 수진이를 도왔다.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내고 화분을 정리했다. 수진아, 이 꽃은 물을 좀 더 줘야겠구나. 엄마가 제일 잘 아시네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밤이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벽난로에서 나무가 타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행복하니? 정숙이 물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답했다. 엄마는요? 나도 행복하다.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구나.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정원을 덮었고 나무가지마다 눈꽃이 피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2년이 흘러 화원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결혼식 부케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수진이는 직원 2명을 고용했다. 사장님, 오늘 주문 30건 들어왔어요. 직원이 보고했다. 좋아요. 오늘은 모란 부케를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수진이는 익숙하게 업무를 지시했다. 정숙은 여전히 찻집을 운영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매주 토요일 오는 부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오는 가족,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러 오는 작가. 할머니, 오늘 민트차 한 잔 주세요. 단골 손님이 인사했다. 호호, 어서 와요. 오늘은 레몬밤도 넣어드릴게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할머니는 손님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어느 봄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다. 수진 씨, 우리 마을 관광 홍보에 이 화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 우수 농촌 기업상을 주고 싶대요. 수진이는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이장님. 저는 그냥 꽃을 좋아해서.
아니야, 수진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고 관광객도 늘고 고마워요. 시상식 날 수진이는 정숙과 함께 군청을 방문했다. 우수 농촌 기업을 대표하는 박수진 씨. 군수가 직접 상장을 건넸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정숙이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수진이가 우리 딸이. 수상 소감을 말하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저를 믿어준 어머니와 함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이 말했다. 수진아,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여름 화원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정수를 기리는 장학금 기금 마련 음악회. 수진이가 직접 기획한 행사였다.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음악회 수익금 전액과 수진이의 기부금을 합쳐 박정수 장학재단이 만들어졌다. 매년 5명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첫 장학금 수여식에서 수진이는 장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꿈을 막을 수는 없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꼭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영감, 보고 있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죠? 가을이 왔다. 벌써 이곳에서 3번째 맞는 가을이었다. 화원은 코스모스로 가득했다. 정숙과 수지는 추모 정원에 앉아 있었다. 엄마, 아버지 보고 싶으시죠? 수진이가 물었다. 그럼. 매일 보고 싶지. 정숙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걸 알거든. 오빠랑 민호 소식은 들으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 아이들은 내 아들들이 아니야. 엄마. 수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정숙이 웃어 보였다. 난 너만 있으면 돼. 너 하나로 충분해. 바람에 코스모스가 흔들렸다. 분홍빛 꽃잎들이 하늘을 향해 춤을 췄다. 4년째 되는 해에 정숙은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매일 정원을 산책하고 찻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수진이와 함께 요리를 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아이고, 우리 딸이 요리 솜씨가 늘었네. 정숙이 흐뭇하게 웃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온 손님 이야기, 새로 심을 꽃 이야기, 마을 소식,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였다. 수진아, 너 요즘 혼자 외롭지 않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엄마. 엄마랑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제 일도 있고 엄마도 계시고 꽃들도 있고 외롭지 않아요. 수진이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청춘을, 사랑을,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아.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놀라며 말했다. 저는 포기한 거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엄마와 함께하는 삶을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이가 화원을 찾아온 것이다. 4년 만이었다. 대문 앞에 선 민준이는 많이 늙어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수진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수진이는 화원에서 일하다가 오빠를 봤다. 순간 몸이 굳어졌다. 오빠. 엄마 어디 계시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왔어요? 수진이가 차갑게 물었다. 엄마 보러 왔어. 그리고 사과하러 왔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찻집에 있던 정숙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 아들을 보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엄마.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너 뭐하러 왔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울먹였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재산만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어?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민준이가 고백했다. 실직하고 빚도 생기고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하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정숙이 차갑게 물었다. 도와달라고 온 거니? 아니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수진이한테. 수진이는 오빠를 바라봤다. 예전에 자신을 무시하던 그 거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초라하고 지치고 후회로 가득 찬 한 남자만이 거기 있었다. 민호는? 정숙이 물었다. 민호는 사업 실패하고 캐나다로 다시 갔어요. 돌아올 생각도 없대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정숙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와서 차나 마셔라. 수진이가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괜찮아, 수진아.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잖니. 찻집 안 세 사람은 어색하게 앉았다. 수진이가 차를 내왔다. 고맙다, 수진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잘 모시고 있구나.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말 미안해. 민준이가 여동생을 보며 말했다. 너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내가 너무 못했어. 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찬바람이 불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민준이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정숙은 차를 마시면서 아들을 바라봤다. 내 동생 민호한테는 연락했니?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 없어요. 민준이가 쓸쓸하게 말했다. 그래.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준이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다. 엄마, 수진아, 그럼 이만 갈게요. 어디서 지내니? 정숙이 물었다. 친구 집에서 신세 지고 있어요. 곧 원룸 하나 구할 거예요. 정숙은 작은 봉투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이거 가져가라. 엄마. 민준이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져가라고.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다. 엄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지 않아도 된다. 정숙이 말했다. 대신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민준이가 큰절을 하고 돌아섰다. 그가 떠난 후 수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한테 돈까지 주시고. 괜찮아.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 정숙이 수진이를 보며 웃었다. 그냥 이제 미움까지 다 내려놓고 싶어. 남은 인생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 수진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결국 아버지 정수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누구를 향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욕심은 사라졌고 사랑은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